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조용히 사셨고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제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인의 대출금이 남아 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당시 제 월급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5천만 원은 제가 3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터로 나가시고 밤 10시가 되어야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쉬는 날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왜 빚을 지셨을까요?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 언제 빌리신 건가요? 8년 전입니다. 2017년 3월에 대출을 받으셨네요. 8년 전, 그때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특별히 집안에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저와 아버지 둘이 살았습니다. 무슨 용도로 빌리셨는지 아세요? 교육비 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비요? 제가 대학 졸업한 지 벌써 2년인데 저희도 구체적인 건 모릅니다만 서류상으로는 교육 관련 자금으로 되어 있네요. 교육비 8년 전이면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때 특별히 돈이 많이 든 일은 없었습니다.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로 해결했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교육비일까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상속 포기해. 빚까지 물려받을 필요 없어. 하지만 3개월 안에 법원 가면 돼. 그럼 빚 안 갚아도 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속 포기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것을.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빌라였지만 아버지께서 평생 사신 곳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시세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집을 팔면 7천만 원, 빚 5천만 원을 갚고 나면 2천만 원이 남습니다. 집 팔아서 빚 갚고 남는 돈으로 새 출발하자. 저는 상속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집 주소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묶였어요. 재개발이요? 네, 지금은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계획 확정될 때까지는 매매가 불가능해요. 그게 언제쯤인데요? 글쎄요. 재개발은 워낙 변수가 많아서요. 짧으면 5년, 길면 10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10년. 그 말에 저는 막막했습니다. 그 사이 은행 이자는 매달 40만 원씩 나갑니다. 제 월급 150만 원에서 4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이자부터 갚자. 집은 나중에 팔아서 원금 갚으면 돼. 그렇게 저는 매달 40만 원씩 이자를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만나서 1년째 사귀고 있었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결혼하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의 빚과 팔리지 않는 집을 안고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랑 헤어지자.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버지의 빚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은 결혼할 형편이 안 돼.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몇 년이든 기다리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제 집이 팔릴지, 언제 빚을 다 갚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불확실한 미래를 짐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해.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저는 원래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했고 상담 심리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교수님도 너는 이 일에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수입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월급이 나오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지만 빚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야, 이번 주말에 여행 가자.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 영화 보러 가자. 저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여행 비용, 술값, 영화표 값, 그 돈이면 빚 이자를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해주던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단톡방에는 친구들의 여행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저 없이 만난 술자리 인증샷도 보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빠져 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재개발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구성되었다가 무산되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매달 40만 원씩 이자만 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5천만 원. 5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 30. 여전히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자만 내고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 32. 회사에서는 승진도 했습니다. 월급도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빚은 5천만 원. 여전히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 33. 드디어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집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부동산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나요? 4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천만 원. 8년 전 7, 8천만 원 하던 집이 4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묶이면서 집이 노후화되었고 그 사이 주변 환경도 나빠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팔겠습니다. 4천만 원을 받아 은행 빚 5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빚은 1천만 원. 하지만 8년 동안 낸 이자를 생각하면 실제로 제가 진 빚은 다시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 35. 빚은 거의 다 갚았습니다. 5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10년 동안 누군가를 만나도 빚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관계가 깊어질 때쯤이면 제가 먼저 거리를 뒀습니다. 언젠가 빚 다 갚으면 그때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고 싶은 일 포기했습니다. 월세방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500만 원만 갚으면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회사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실시. 회사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전 직원의 30%를 정리해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2주 후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자입니다. 네, 다음 달 말일자로 퇴사 처리됩니다.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악착같이 버텨왔는데 이제 500만 원만 남았는데 재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는 애매했습니다. 경력직으로 뽑기엔 애매하고 신입으로 뽑기엔 나이가 많았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또 면접을 봤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실업급여가 끊겼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빚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이었던 빚이 1천만 원이 되고 2천만 원이 되고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겨우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예전의 70%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빚은 5천만 원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원점이었습니다. 제 나이 38. 다시 5천만 원의 빚. 10년 전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10년 전보다 더 나빴습니다. 10년 전에는 젊었습니다. 10년 전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곧 끝날 거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끝은 없다는 것을, 빚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위험이 생겼습니다. 불면증이 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울증입니다. 약을 드릴게요. 우울증이요? 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좀 쉬세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빚이 5천만 원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제 나이 40. 드디어 마지막 빚을 갚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15년, 25살부터 40살까지 제 청춘 전부를 바쳐 아버지의 빚을 갚았습니다. 기뻐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이제 뭘 하지? 15년 동안 빚 갚기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빚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왜 이런 빚을 남기고 가셨어요? 제 인생을 망쳐놓고 가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 15년이 더 지났습니다. 제 나이 55. 그 사이 저는 그냥 살았습니다. 회사 다니고 월급 받고 집에 오고 빚은 없었지만 목표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여전히 월세방에서 살았습니다. 15년 동안 빚 갚느라 모든 것을 포기했고 이제는 다시 시작할 용기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집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해뒀던 창고를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먼지를 털고 무심코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15일 오늘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다. 준호는 올해 대학교 3학년이다. 내년이면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준호는 스펙이 부족하다. 영어 점수도 낮고 자격증도 없다.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결정했다. 준호를 1년간 어학연수 보내기로. 호주에 1년 다녀오면 영어도 늘고 자신감도 생길 것이다. 비용은 약 5천만 원.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다. 준호에게는 비밀로 해야겠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해줬다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냥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해야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너 호주 어학연수 가고 싶지 않니? 어학연수요? 그거 돈 많이 드는데요. 아버지 회사에서 우수 직원 자녀 지원 프로그램이 있대. 거의 공짜야. 진짜요? 그래. 가고 싶으면 신청해라. 저는 망설임 없이 갔습니다. 호주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세상도 넓게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어학연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5천만 원을 빌려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수첩을 계속 읽었습니다. 2018년 4월 20일 준호가 취직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 다행이다. 이자가 매달 40만 원씩 나간다. 힘들지만 괜찮다. 준호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2019년 6월 10일 요즘 몸이 안 좋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검사비가 아깝다. 이 돈으로 빚 이자나 더 갚아야지. 2020년 11월 3일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묶였다고 한다. 당분간 팔기 어렵다고 한다. 준호에게 미안하다. 내가 죽으면 이 빚이 준호한테 갈 텐데. 하지만 집이 있으니 괜찮을 거다. 집 팔면 빚 갚고도 남을 거다. 준호야, 미안하구나. 2023년 5월 20일 올해는 꼭 빚을 다 갚고 싶다. 그런데 몸이 자꾸 아프다.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 숨쉬기가 힘들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아깝다. 조금만 더 버티자. 빚만 다 갚으면. 준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준호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마지막 일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5천만 원은 제가 쓴 돈이었습니다. 제 어학연수 비용이었습니다. 제 미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제 행복을 위한 아버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빚을 혼자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아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아버지는 재개발로 집이 묶인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집 팔면 빚 갚고도 남을 거다. 아버지는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값은 떨어졌고 저는 15년을 빚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혼자 안고 가셨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빚을 남기고 가셨나? 왜 제 인생을 망쳐놨나?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을 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 5천만 원이 없었다면 저는 어학연수를 못 갔을 겁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대가를 혼자 치르셨습니다. 병원도 안 가시고 당신 건강도 돌보지 않으시고 오직 아들의 행복만 생각하시며. 저는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아버지,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5천만 원이 제가 쓴 돈이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저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말입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미안합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압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당신의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을. 저는 그 빚을 갚느라 15년을 보냈지만 사실은 제가 아버지께 진 빚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 말입니다.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셨던 제 행복, 이제라도 찾아보겠습니다. 남은 인생은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의 아들 준호 올림.
지금 제 나이 55입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상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들, 자식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부모들,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만에 깨달은 것을 그들은 좀 더 일찍 깨닫기를 바라며 아버지의 5천만 원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이제야 이해했지만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천국에서 웃고 계시겠죠? 준호야, 이제야 알았구나. 네,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희생을, 그리고 당신이 제게 주신 인생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